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매일 아침 타는 지옥철, 심지어 지극히 사적인 연애 감정까지 모두 생생하게 만질 수 있는 진짜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단어 하나, 현실에서 겪는 고통 하나조차 그 추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재자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우리는 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밥벌이가 지극히 철학적인 문제인지 그 밑바닥을 파헤칠 겁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지루한 학자들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권력과 질서를 유지하는 숨겨진 설계도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이 대화가 끝날 즈음에는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평생 속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철학에 대해 물어보면 10중 8구 비슷한 대답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철학. 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 복잡하고 구름 잡는 소리를 왜 알아야 해? 당장 여러분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중은 흔히 철학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상하탑 안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람시 같은 사상가의 분석을 보면 이 현실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자생적 철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관, 즉 철학을 이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철학책 한 권 안 읽어본 사람도 이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완전히요. 아니 막상 현실의 사람들은 삶에서 부조리한 일을 겪으면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도 내가 참아야지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걸 어쩌겠어 하며 퇴근길 소주 한 잔에 털어버리잖아요. 인생 다 그런 거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자 하면서요? 그렇죠. 이건 철학적 사고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을 위한 사회생활의 지혜 아닌가요? 이걸 굳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심어놓은 철학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필요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가장 예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스러워졌다거나 사회생활의 지혜라고 믿었던 그 체념의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뼛속 깊은 이데올로그의 작동 결과라는 거죠. 아, 체념 자체가 이데올로기다. 맞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해.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같은 일상적인 수용은 개인의 독립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배적인 시스템이 억압받는 자들 스스로 현실에 순응하게 만들고 더 이상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막는 아주 정교한 방어기제인 셈이죠. 무기력한 수용을 지혜로 포장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자생적 철학의 진짜 얼굴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시각이네요. 우리가 시스템에 순응하면 여시는 그 한숨조차 사실은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톱니바퀴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철학은 언제부터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걸까요? 그 기원을 추적하려면 철학이 탄생하던 순간, 즉 종교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 인류의 가장 두려운 질문들에 대답하는 건 전적으로 종교의 몫이었죠.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는 왜 죽는가? 같은 질문들이요. 종교가 신의 창조나 절대적인 진리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서 커다란 균열이 생깁니다. 바로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과학이 등장한 겁니다. 아, 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 증명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기존 질서를 쥐고 있던 종교 입장에서는 자기들 권위를 무너뜨릴 엄청난 위협이었겠어요. 네, 수학의 명징한 증명 앞에서는 종교의 신화적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이때 플라톤이 아주 교묘한 전략을 취합니다. 수학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 합리성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철학 아래에 종속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과학의 합리성이라는 껍데기를 빌려와서 종교가 잃어버릴 뻔했던 질서 유지의 역할을 대신 넘겨받았다 이거군요. 보통 우리는 철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관념론적 철학이 말하는 그 진리의 이면에는 사실 기득권의 권력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게 관념론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이 관점은 분석합니다. 합리성의 가면을 쓰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원해낸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관념론에 맞서 싸운 진영이 바로 유물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철학이 지키려는 그 질서의 근간 자체를 산산조각내려고 했습니다. 유물론자들이요? 어떤 식으로요? 고대의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사고 실험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관념론이나 종교는 끊임없이 절대적인 기원, 즉 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그런 목적론적인 질문을 아예 던져버려요. 대신 그는 텅 빈 허공을 끝없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원자들을 상상합니다. 영원히 평행하게 떨어지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비가 허공에서 똑바로 떨어지기만 하면 빗방울끼리 서로 부딪힐 일이 없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고 우발적인 일탈, 즉 궤도에 아주 작은 빗나감이 발생합니다. 그 찰나의 우연한 부딪힘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원자들이 뭉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이 있네요. 철저히 이 유물론적 시각에 따르자면 세상의 탄생에 거창한 신의 목적이나 위대한 계획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는 뜻이 되네요. 오직 물질과 우발적인 마주침만 있을 뿐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쩌기 모든 게 우연의 산물이라면 내가 아등바등 살 이유가 뭔가 싶거든요. 흥미롭게도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전혀 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애초부터 부여된 거창한 목적이나 결정된 운명이 없다는 사실은 인간이 맹목적인 운명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해방의 메시지가 됩니다. 정해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에서 부딪히고 노동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실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 정해진 운명이 없으니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팍팍한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의 기원이 우연이든 뭐든 그건 철학자들 사정이고 내가 타는 만원 지하철,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현실이잖아. 하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철저히 구체적이라고 믿는 일상조차 사실은 추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없이는 단 1초도 굴러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추상의 지배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의 예를 들어보죠. 어떤 농부에게 어젯밤 새끼를 낳다 죽은 특정한 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농부에게 그 소는 세상에 단 한 마리뿐인 털 색깔과 체온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주 구체적인 존재이자 슬픔입니다. 네, 가족 같은 소였겠죠. 그런데 농부가 이 구체적인 슬픔을 이웃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가 죽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소를 뭉뚱그려 지칭하는 소라는 가장 추상적인 기호를 써야만 합니다.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농부 가슴 속에 있는 건 점박이 무늬의 뿔이 약간 굽은 나의 소지만 언어라는 추상적인 규칙을 빌리지 않으면 타인과 단 1초도 소통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추상적인 법칙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사적인 경험조차 현실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언어 없이는 구체적인 현실에 닿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쓰는 언어, 법, 제도가 다 추상이라면 사실상 세상에 추상이 아닌 게 없다는 뜻 아닌가요? 모든 게 추상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만능 열쇠 같아지는데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건 모든 것이 가짜다라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구조나 이데올로기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언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강력한 추상은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죠. 분노, 찢어진 옷, 고통은 지극히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그쵸, 진짜 아프고 화나잖아요.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이 모든 구체적인 피와 눈물은 증발하고 형법 제 몇 조 위반이라는 철저하게 추상적인 법적 논리로 환원됩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시스템의 언어로 번역돼서 통제되는 거네요. 심지어 지극히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애나 사랑조차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 하는 편견이나 로맨스 드라마의 공식,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까지 우리는 내 가슴이 뜨여서 주체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사랑의 각본을 연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연애, 심지어 방금 뱉은 혼잣말까지 모조리 이 거대한 추상적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이 통찰이 흥미로우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더 깊은 지식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직장 생활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이 추상의 힘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생산 관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장 조립 라인에 서 있는 노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쥔 나사, 기계의 진동, 이마에 흐르는 땀은 구체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이유, 만들어낸 물건이 사장의 것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로계약서를 썼고 사장이 자본을 대서 공장을 세웠으니까 그 규칙에 따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당연해 보이는 근로계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생산관계의 산물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이유는 어떻게 나눌지 규정하는 이 추상적인 법칙이 먼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장의 기계와 노동자의 손짓이라는 구체적인 행위 자체는 애초에 성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밥벌이를 쥐고 흔드는 진짜 보스는 눈앞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그 상사마저 구조 안에 꼭두각시로 만드는 생산관계라는 거대한 추상인 셈입니다. 와, 숨이 좀 막히네요. 이 분석대로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추상의 통제 아래 놓인 체스판 위에 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이 골치 아픈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칸트 같은 관념론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환상, 바로 자연상태라는 신화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처럼 굳이 땀 흘려 노동할 필요도 없고 나무에 열린 과일을 톡 따먹기만 하면 되는 지상 낙원. 경험주의나 관념론자들은 인간의 지식도 이와 같다고 우겼잖아요. 골치 아프게 실험하고 노동할 필요 없이 그저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거죠. 그게 바로 경험주의의 가장 큰 환상이자 이데올로기적 속임수입니다. 대상 안에 진리가 이미 완성된 채 들어있고 인간은 줍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지식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진리는 어느 날 천재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떨어지는 마법도 아니고 거저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건 뼈를 깎는 고된 실천, 즉 이론적 노동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생산물입니다. 그 과정을 아주 날카롭게 쪼개서 분석한 개념이 있죠. 진리를 만드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3단계로 보여준달까요? 일반성 1, 일반성 2, 일반성 3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현대적인 예시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 어느 연구실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다고 쳐보죠. 의사들이 처음 마주하는 혼란스러운 감염 사례들, 떠도는 소문, 기존의 불완전한 지식들, 이게 원재료가 되는 일반성 1인 거죠. 훌륭한 접근입니다. 일반성 1은 우리가 흔히 날 것의 사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당시 사회의 편견이나 낡은 지식으로 오염되어 있는 원재료를 뜻합니다. 그럼 연구원들이 그 오염된 원재료를 분석하려고 가져오는 최첨단 전자현미경, DNA 분석기, 기존에 확립된 이론들, 이런 도구들이 일반성 2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원재료를 미친 듯이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치열한 연구 끝에 마침내 이 바이러스의 백신은 이것이다 라고 밝혀낸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일반성 3이 되는 거네요. 완벽하게 번역하셨습니다. 과학은 이미 이데올로기로 뭉쳐진 원재료를 가져다가 이론적 도구로 치열하게 쪼아대서 새로운 진리의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고된 노동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 문헌은 결정적인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이 위대한 발견이 특정한 천재 개인의 사적인 영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적 실천은 당대의 기술적 발전과 도구들의 한계 안에서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를 주체 없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 주체 없는 과정.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마법처럼 상대성 이론을 허공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당시 물리학계의 기술과 이론적 도구들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아인슈타인은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마지막 조립을 수행한 철저한 객관적 과정의 일부였다는 뜻이군요.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심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을 위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종교에서 시작된 관념론과 유물론의 싸움, 우리의 밥벌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추상들, 노동을 통해서만 얻는 지식의 비밀까지. 왜 우리는 이 복잡한 철학의 숲을 헤쳐와야만 했을까요? 이 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직접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대신 철학은 과학을 흉내내면서 정치나 경제 같은 다른 영역의 실천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억압하는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철학이 진리를 낳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무기라는 거네요. 네, 결국 철학은 고상한 학자들의 평화로운 진리 탐구의 장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이데올로기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관념론과 인간의 구체적인 생산 실천을 우선시하며 그 질서를 부수려는 유물론 사이의 투쟁이죠. 철학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계급 투쟁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 상태의 달콤한 신화부터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과 법을 지배하는 무자비한 추상성까지 엄청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숨겨진 철학적 룰, 그 권력의 코드를 엿보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강타할 아주 새로운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가 언어, 법, 제도를 통해 현실을 통제하는 추상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추상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AI는 말 그대로 순수한 데이터와 코드라는 극단적인 추상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읽는 뉴스, 심지어 과학 연구의 가설 설정조차 AI가 생성해낸 데이터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기존의 편견과 이데올로기를 학습한 결과물입니다. 아, 과거의 일반성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네요. 네. 시스템의 억압을 깨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온 이 유물론적 도구를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알고리즘이라는 새롭고 완벽한 관념론적 지배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세대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철학자가 아니라 서버실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AI가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현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추상의 규칙들, 그리고 기계가 그 규칙을 대신 써내려가려 하는 시대. 과연 여러분은 이 거대한 추상의 게임 속에서 그저 순응하는 체스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규칙의 모순을 깨닫고 판을 뒤엎을 여러분만의 도구를 찾아내시겠습니까? 깊은 밤, 여러분의 뇌리를 맴돌 이 질문을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